푸르딩딩한 레몬과 멍든 사과, 형태와 크기가 제각각인 여러 농산물들. 그런데 제품의 가격이 비싸기까지 합니다. 이런 상품을 누가, 그리고 왜 구매를 할까요? Vivre un peu plus longtemps parce qu'il n'y aura pas des produits nocifs. C'est pour les deux en tous les cas. C'est pour la santé, mais c'est aussi pour la planète. 1 ou 2 fois par semaine et c'est plus pour la planète. 프랑스 리옹에 위치한 비오샵. 유럽에선 화학 성분이 들어가지 않은 유기농 제품을 흔히 비오라고 합니다. 프랑스 전역에 1,600여 개의 유기농 전문 매장이 있습니다. Ensuite, on va continuer avec tout ce qui va être les cosmétiques, donc les soins pour les cheveux, les soins pour le visage par exemple, avec des huiles végétales qui vont être bio, des eaux florales bio également, donc toujours pour répondre à un besoin d'une clientèle qui ne veut pas de produits chimiques dans ses cosmétiques. 농산물에서부터 가공식품과 와인, 화장품까지 판매하는 종류도 다양하죠. 제품들을 자세히 보면 공통적으로 마크가 붙어 있습니다. 바로 유럽연합과 프랑스의 유기농 인증입니다. 유기농에 대한 프랑스인들의 인식은 단순히 건강 때문만은 아닙니다. Alors pour la planète. Pour la planète. Pour la planète. 독일 하이델버그의 작은 카페. 평일 낮 시간인데도 가게 안은 발디딜 틈이 없습니다. 가족과 연인, 그리고 친구들이 함께 커피를 즐기고 있네요. 이곳을 찾은 사람들은 조금 특별한 이유로, 그리고 조금 다른 커피를 마십니다. 화학 비료를 사용하지 않은 유기농 커피입니다. Für die Umwelt was Gutes tun und für die Natur. Und das ist natürlich noch zusätzlich hier schön in diesem Café, dass ich auch noch für die Umwelt was tun kann. Auch eine schöne Sache dabei, ja, also allgemein auch bei Bio-Lebensmitteln, ja, dass dann unsere Umwelt... Okay. Und das hat eigentlich angefangen auch bei den Bio-Lebensmitteln, wo der Verbraucher Wert darauf gelegt hat, Lebensmittel zu erhalten ohne Pestizide, ohne künstliche chemische Dünger. 세계인들이 즐기는 커피. 국제적으로 석유 다음으로 교역량이 많은 품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커피와 모카, 그리고 담배는 화학 비료가 많이 사용되는 대표적인 작물이죠. Das sind alles Kulturen, die auch im industriellen Stil und im industriellen Umfang angebaut werden. Das heißt, über sehr große Flächen wird dasselbe gemacht. Entsprechend ist diese Kultur auch anfällig. Einerseits braucht es viel Dünger, um auch die Produktion herzustellen. 충남 서천의 장항제련소 주변. 겉으론 평화롭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선 많은 생명체들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의 침략 전쟁이 절정에 달했던 1930년대 중반부터 일본은 군수물자를 공급하기 위해 이곳 장항에서 제련소를 운영했습니다. 독립 이후 우리의 공업화 과정에서도 제련소는 끊임없이 중금속 물질을 저 굴뚝을 통해 내보냈고 반경 4km는 농식물이 제대로 자랄 수 없는 땅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반세기 넘게 쌓여있던 부작용은 갑자기 우리를 덮쳤습니다. 2008년 제련소 일대 토양을 조사한 결과 중금속 오염은 심각했고 반경 1km 내에선 농작물 재배가 금지됐습니다. 부랴부랴 정화 사업을 시작했지만 원래대로 되돌리기엔 만만치 않습니다. 너무나 천천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지를 못하는 거죠. 소위 말해서 왜곡시켜 놓으면 결국에서 그 토양이라는 그 살아있는 매개체가 우리에게 주는 보복도 그만큼 굉장히 길고 클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처리하기 어려운 것도 무차별적으로 땅에 묻었죠. 쓰레기를 포함한 각종 폐기물부터 구제역과 AI로 죽은 동물의 사체까지 모두 땅에 몫이었습니다. AI로 조류를 묻었거든요. 그게 어디로 갑니까? 토양 오염시키고 지하수 오염시키고 이렇게 되면 정말 걷잡을 수 없는데 감지를 못하죠, 우리가. 그러니까 이 토양 오염에 대해서도
뭐 냄새가 어느 지역이 심각하게 나거나 이러지 않는다면은 감지를 못하니까 이제 무심한 거죠. 그게 이제 그 토양 오염이 제일 무서운 부분인데요. 이 오염이 토양에 아무 소리도 않고 신음하지도 않는 것 같으면서 일단 어느 선을 넘으면 더 이상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처음에 오염될 때는 지금 잘 몰랐죠. 기원전 2000년부터 형성된 마야 문명. 고유 문자가 있고 농업 기술도 발달해 8세기 무렵 인구가 1,5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100년도 채 지나지 않아 이 땅에서 사라졌습니다. 마야인들은 인구가 늘자 무자비하게 나무를 베었고 산을 개간해 농지를 만들었습니다. 토양은 침식됐고 곡물 생산은 급감했죠. 부족한 자원은 전쟁으로 번졌고 결국 마야 문명은 멸망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와 인더스 그리고 잉카 문명까지 땅을 관리하지 못한 결과 자취를 감췄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상황도 유사합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토양을 개척해 도시와 공장을 지었고 농경지 면적은 40년 동안 25% 줄었습니다. 반면 우리 인구수는 1,830만 명, 55%나 늘었죠. 좁은 땅에서 더 많은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화학 비료를 과도하게 사용했습니다. 토양이라는 것은 사람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다양한 미생물도 살고 있고 작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유용한 성분들이나 이런 것들이 일반 자연 생태계에서는 서로 순환을 하면서 균형을 잘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위 면적당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화학 농약이나 비료를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또 토양이 황폐화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우리 땅을 병들게 하는 건 농사에 사용되는 과도한 화학 비료뿐만이 아닙니다. 비누, 치약, 플라스틱처럼 우리 주변의 생활 필수품, 쓰고 버리는 화학 제품들, 그리고 이것들을 만들기 위해 사용되는 각종 화학 약품들은 물과 공기를 통해 땅을 병들게 합니다. 그런 토양을 오염시키는 여러 가지 오염물질이 대체적으로 분해가 화학적으로 안정도가 높아서 분해가 잘 안 되는 난분해성 물질이거나 중금속류와 같이 아예 분해 자체가 안 되는 그런 물질들은 먹이 사슬을 통해 가지고 인체에 지속적으로 축적이 됩니다. 지난해 매출 87조 원, 세계 최대의 화학기업 바스프. 150년 바스프의 역사는 세계 산업 역사와 맞물립니다. 그 시대에서 가장 필요한 화학 제품이 바로 바스프의 대표 품목이죠. 20세기 초 인구 증가로 식량 부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고 농작물 수확량을 늘리기 위한 해결책이 절실했습니다. 바스프는 공기 중 질소를 변환해 질소 비료의 대량 생산을 가능케 했습니다. 인류의 식량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이 변하고 있습니다. 화학 비료 생산을 중단했고 최근에는 화장품과 샴푸에 들어가는 원료에도 화학 성분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죠. 화학시장 1등 기업이 화학 성분을 줄인다? 아이러니합니다. Und wir sind weltweit der größte Hersteller von Rohstoffen, auch für den Markt der Naturkosmetik. Deswegen gucken wir immer, was können wir auf natürliche Rohstoffbasis bringen und wo haben wir noch einen guten Mix von beiden. Das hat sich deutlich geändert. Inzwischen gibt es viele Firmen, große Firmen, kleine Firmen, die diesen Markt bedienen. 환경에 대한 소비자들의 의식 변화가 기업의 사업 구조를 바꿨습니다. 비용을 지불하고 독일 베데이아에서 유기농 인증까지 받습니다. 파라핀과 합성 색소 등 화학 성분을 첨가하지 않아야 하고 제품 생산과 심지어 세척 과정에서도 화학 성분 사용이 억제돼야 합니다. Weil man eben ja auch so eine Art
Grundeinstellung hat, eine Philosophie und in der eben auch Natur und Mensch immer zusammengehören. Dass man sagt, nicht nur sagt, ich will jetzt mir was Gutes tun und die Umwelt ist mir egal. Ich denke, so denkt niemand, sondern ist das so ein ganzheitlicher Ansatz, dass man sagt, was für mich gut ist, ist natürlich auch bei der Herstellung, bei der Produktionsweise dann für die Umwelt besser als eine konventionelle Kosmetik. 단순히 얼굴에 바르는 것뿐만 아니라 폐기물들이 토양 그리고 지구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한 겁니다. 환경에 대한 이들의 in식은 친환경이라는 새로운 시장을 창출했습니다. Es gibt schon gegenläufige Tendenzen, würde ich sagen. Also gerade jetzt in der Naturkosmetik erleben wir ja, dass die Branche, also die hat quasi so ein Wachstum hingelegt über die letzten, sagen wir mal, 10 Jahre. Letztes Jahr, 2015, wurde über 1 Milliarde Euro umgesetzt mit Naturkosmetik. Der Anteil von wirklich zertifizierter Naturkosmetik am Gesamtmarkt, der ist jetzt schon bei 8% bei uns. 여기에 유기농 인증을 받지는 못했지만 일부 화학 성분을 배제한 흔히 자연주의 화장품이라 불리는 시장까지 더하면 전체 화장품 중 천연 화장품의 비율은 약 16%까지 높아집니다. 3대에 걸쳐 운영되는 이 회사는 1928년부터 약초를 이용해 천연 보습제를 만들었습니다. 최근엔 케이스와 스티커 라벨도 재생 가능한 재료를 사용하죠. 유기농하면 건강, 환경, 그리고 떠오르는 단어는 비싼 가격입니다. 유기농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끊임없이 공격을 받았던 부분이기도 하죠. 물론 비싼 제품도 있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폭이 넓죠. Aber was ich eben sagte, es spielt nicht mehr nur diese strikte Regeln eine Rolle, sondern das Thema Natur geht mehr und mehr in den Markt der Endprodukte hinein. Und da gibt es eine Nivellierung der Preise im Vergleich zu üblichen Produkten. 반세기 넘는 시간 동안 기업들은 경쟁적으로 이 시장에 뛰어들었고 다양한 가격대의 제품군을 출시하며 소비자들의 문턱을 낮췄습니다. Also es ist nicht so, dass Naturkosmetik immer nur besonders teuer sein muss, sondern Sie finden inzwischen gerade in Deutschland auch viele Naturkosmetikprodukte, beispielsweise beim Discounter, für sehr günstiges Geld, ganz vergleichbar mit den Preisen für konventionelle Kosmetik. 어디서든 유기농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는 것도 유럽 내에서 이 시장이 클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독일 전역에 유기농 제품 전용 매장이 2,400여 개, 그리고 대형마트에서도 유기농 제품들을 취급합니다. 그만큼 수요가 많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어린 왕자의 작가 생텍쥐 베리의 고향이자 프랑스 제2의 도시 리옹. 인구 50만의 상대적으로 작은 도시지만 11월 이곳 호텔들의 방값이 2배 이상 오릅니다. 바로 월말에 열리는 국제환경산업 박람회 홀루텍 때문입니다. 전 세계 2,200여 개 환경기업들이 신제품을 전시하기 위해 이곳으로 몰려듭니다. 관람객 수만 7만 명에 육박하죠. Donc Polytech est un salon international dédié aux technologies, services et produits pour l'environnement. C'est un salon qui existe depuis 1978 et qui s'adresse à l'ensemble des collectivités industrielles, acteurs du bâtiment qui souhaitent réduire leur impact sur l'environnement. 이 비닐은 식물성 소재입니다. 버려진 비닐이 분해되는 시간은 약 500년 안팎. 비닐은 토양이 숨쉴 수 있는 공간과 유기물들이 토양을 정화할 수 있는 길을 막아버립니다. 이 기업은 그 시장에서 사업성을 받습니다. Le premier, c'est la fragmentation. Le sac doit se dissoudre. 90% du sac doit se fragmenter en moins de 3 mois. Ensuite, c'est ce qu'on appelle la bioassimilation, c'est-à-dire qu'en 6 mois, le sac, via les micro-organismes présents dans un compost, le sac doit s'être transformé en eau, en gaz et en humus. 1978년 프랑스 내 기업들이 모여 기술을 공유했던 작은 모임이 이젠 유럽을 넘어 세계적인 환경 박람회로 성장했습니다. 40여 년 동안
전 세계 환경 기업들은 왜 이 박람회를 찾은 걸까요? Les investissements dans l'environnement sont aussi la possibilité d'améliorer la performance de nos modes de production industriels. Et aujourd'hui, ces investissements ne sont plus simplement des contraintes, mais aujourd'hui des opportunités de développement économique pour les investisseurs sur ces thématiques. Les sols qui viennent chez nous, on va enlever la pollution, dégrader la pollution, et derrière on va essayer de donner une deuxième vie à ces sols, essayer de les revaloriser pour les utiliser comme matériaux de construction, des matériaux pour des routes, matériaux pour des remblais, voilà. Et ne pas simplement les mettre à la décharge, à la poubelle, comme d'autres déchets. L'idée, c'est vraiment de dire ce sont une économie circulaire et redonner une deuxième vie au sol. 유럽인들은 착해서 환경 보호에 나서는 걸까요? 기업의 목적은 이윤 추구입니다. 우리가 이곳들을 취재하며 가장 많이 들었던 단어도 땅과 지구, 그리고 소비자였죠. 독일 금융의 중심 프랑크푸르트에서 차로 30분 거리에 있는 한 농장. 968년 5가족이 농장을 시작한 이후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자손들이 함께 이곳을 운영했습니다. 지금은 70헥타르 면적에 100여 명의 가족 공동체가 유기농 농상품과 가축들을 기릅니다. 이곳에선 화학 비료와 농약을 사용하지 않죠. 손님들과 관광객들이 이곳을 찾는 이유입니다. Wir brauchen das auch nicht, weil unser gesamtes Wirtschaften anders ist. Unsere Pflanzen sind gewohnt, dass sie aus dem Boden die Nährstoffe nehmen und nicht so intensiv direkt gedüngt werden. 지금 소들이 먹는 건 유기농법으로 재배한 여물입니다. 이걸 먹고 소들이 만든 배설물을 다시 농작물에 활용하는 선순환 구조로 이 농장이 운영됩니다. Und wenn wir eine Landwirtschaft hier machen, wollen wir die Fruchtbarkeit der Böden verbessern oder zumindest erhalten und damit in die Zukunft bringen. Also der Boden wird auch abhängig davon, oder die Pflanzen werden abhängig davon, dass wir diese Düngemittel auch einsetzen. Das merkt man dann, wenn wir die Düngemittel wieder absetzen, dass es erstmal eine Einbuße gibt bei der Ertragskraft des Böden und sie sich erst nach einer Weile wieder erholen. 이곳에서 생산된 농작물은 농장 바로 옆 유기농 매장에서 판매됩니다. 고객들은 재배한 농부와 그 과정을 알기 때문에 믿고 제품을 구입할 수 있죠. 물론 중간 유통 과정도 거치지 않아 가격도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2차) 상품으로도 가공돼 소비자들과의 접점이 넓습니다. 각종 치즈에서부터 유기농 밀로 구워지는 바게트와 쿠키까지 먹음직스럽습니다. Aus der Überzeugung heraus, aufgrund der naturbelassenen Materialien halt und weil es ja fernab von irgendwelchen Zusatzstoffen ist. Also ich sag mal auch wegen ihm haben wir halt das noch nachhaltiger angefangen zu leben, aber einfach weil es besser schmeckt, auch natürlicher. 독일은 EU 국가들 중 유기농 시장 비중이 가장 큰 나라입니다. 유기농 식품 시장만 100억 달러, 약 12조 원 규모로 매년 성장하는 추세죠. 유기농 시장의 성장은 유럽을 포함한 전 세계적인 트렌드입니다. 지난 2009년 65조 원 규모였던 세계 유기농 식품 시장은 4년 동안 40% 가까이 성장했고 오는 2018년 시장 규모 1,000억 달러, 120조 원 시장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넓게 펼쳐진 녹차밭, 초록빛의 자태는 감탄을 자아냅니다. 우리도 땅과 자연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주도의 자연과 깨끗한 녹차의 이미지는 이곳을 새로운 관광 명소로 만들었습니다. 생산되는 녹차는 각종 음료와 케이크에서부터 화장품 등 여러 상품의 원료로 사용됩니다. 2008년 일부 녹차 농가의 과도한 농약 사용으로 녹차에 대한 인식이 악화되자 이곳은 유기농 농법으로 선회했습니다. 이후 다양한 상품 개발과 친환경 마케팅으로
관광객들도 급증했죠. 是我们此次旅行中的第一站，然后会给我们留下一个非常深刻的印象，然后我们下次可能还会再过来。 지난해 이곳을 찾은 관광객은 160만 명. 깨끗한 땅과 관광이 결합하며 더 큰 부가가치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예, 6차 산업은 이제 제주의 유무형 자원을 바탕으로 농업을 통해서 생산되는 이제 그 1차 산물을 거기서만 이제 그칠 게 아니라 여기에다가 이제 제조나 가공을 연계하고요. 또 유통과 이제 마케팅 그리고 관광 서비스를 연계해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그런 활동을 의미합니다. 6차 산업에 대해서 차를 가지고 예를 든다면 단순히 차를 재배하는 것은 우리가 그 가치를 한 10으로 보았을 때 2차 산업과 연계가 되면 한 50 정도의 가치를 가질 수가 있고 또 이것이 3차 산업과 연계가 되면 한 100 정도의 더 높은 수준의 가치를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국내에서 6차 산업 규모는 6조 원 수준. 2013년부터 본격화됐지만 벌써 7,400억의 크고 작은 기업들이 이 분야에서 뛰고 있습니다. 땅은 물류, 그리고 IT와도 결합합니다. 제주에서 재배한 다양한 농작물에 대한 전국 각지의 수요를 활용한 것이죠. 여러 농부들이 뭉쳐 협동조합을 만들었고 유통 시스템을 갖춰 전국 각지로 농산물을 배송합니다. 택배를 이용해가지고 회원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이게 문정까지 배달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청정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이라고 그리고 청정 제주라면 다른 거하고 이렇게 비교하기 힘들 정도로 좀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거에 대한 선호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이 분야에 카카오도 진출했습니다. 카카오톡 플랫폼에 이 서비스를 얹은 겁니다. 예, 현재 제주의 다양하고 우수한 농작물들을 카카오 플랫폼을 통해서 전국에 배송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배송하고 있는 배송의 그 주체 자체가 물류 시스템이에요. 현재 저희가 43개의 농가 90여 종의 상품이 있는데요. 이게 현재는 농산물만 판매를 하고 있어요. 농산물이라든가 2차 가공식품을 판매를 하고 있는데 카카오톡을 많이 사용하는 20, 30대 젊은 층을 제주도 농산물의 주요 소비층으로 끌어들였습니다. 최근에 6차 산업이 이제 곽광을 받으면서 상품 개발이 계속 이어져 오고 있고요. 그 지역의 특성을 살려가지고 6차 산업에 맞는 그런 선택과 집중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방 안에 있는 사방의 모든 것이 다 토양에서부터 나온 거거든요. 그걸 토양 기능을 제대로 유지하는 것, 토양을 제대로 관리하는 것, 그게 돈이다. 바다 놀러 갔을 때 여름에 한 달쯤 전인 것 같아요. 지방에 한번 내려갔다 와봤고요.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아요. 글쎄요, 꽤 오래된 것 같아요. 몇 개월 전 기억이 잘 안 나요. 생산의 터전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부가가치가 낮다는 이유로 그동안 산업 발전의 희생양이 되었던 땅. 인간에게 식량만을 제공했던 이 땅이 이제 다른 산업군과 만나며 더 큰 부가가치를 만들고 있습니다.